지금까지 배운 상속하고 증여하고는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 상속은 죽은 뒤에 물려주는 거고 증여는 죽기 전에 물려주는 거, 그 차이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증여를 사전 상속했다고 그러거든요. 사전 상속했다. 죽기 전에 죽었다 그러죠. 그것이 법률 용어로는 사전 상속의 증여다 그러네요. 증여. 그래서 이렇게 유사하기 때문에 세금 이름은 따로따로요. 상속세, 증여세 따로따로 세금 이름은 붙였는데 법률은 하나의 법률에다 두 가지를 다 묶었어요. 앞쪽에는 상속세 얘기, 뒤쪽에는 증여세 얘기. 왜냐하면 관계가 깊고 또 유사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세나 다름없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첫 번째 차이는 뭐가 있느냐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특정인이 우연히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세금을 매긴 거 아니에요? 그럼 일종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런 건 사건. 죽음이라는 사건이 생겨서 그냥 자동적으로 재산이 넘어간 게 상속이고, 증여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또 자동적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산 사람끼리 주겠다 받겠다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이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약 어렵게 생각하는데 두 사람 이상이 의견이 일치되면 그걸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매허기로 의견 일치를 봤으면 매매계약. 또 이번에는 증여허기로 일치를 봤으니까 증여계약,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나중에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계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한 의미 차이가 나요. 계약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 표시가 양쪽에도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겠다는 의사가 있고 또 상대방은 받겠다는 의사가 있고 이게 일치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증여는 계약으로 본다. 상속처럼 우연은 사건이 아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차이입니다.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이제 그러면 과세 대상. 우리는 세법마다, 세법 볼 때마다 이제 차례가 이렇게 나오죠. 개념이 뭐냐, 과세 대상이 뭐냐. 그 다음에 과세 가액, 가액은 얼마로 볼 거냐. 과세 표준은 얼마, 이렇게 쭉 순서가 늘어나가죠. 여기도 첫 번째는 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것이 과세 대상이냐. 상속세 과세 대상은 어떤 거였죠? 상속세 과세 대상? 모든 재산이라고 그랬죠. 지금 다 되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다 된 것이 모든하고 똑같으니까 다, 자, 모든 재산 다,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재산 다 증여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것은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똑같은 사람한테 10년 내에 또 받았다, 증여를. 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약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내에 증여 받은 사람한테도 또 받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합산해서 과세한다, 합산해서. 10년 내에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많이 돼요, 합산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에 증여했는데 그게 언제 했는지 기억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잘 못해요. 그거 일부러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국세청에서 무슨 서비스를 하냐면 내가 증여한 일이 있는데 언제 얼마를 증여했는데 좀 봐주쇼. 그러면 국세청 저기 들어가면 이게 나와요. 그럼 어떤 사람은 증여를 여러 번 했어요. 다 자기가 기억을 못해요. 써놓지도 않고. 그러면 국세청 거기에 들어가면 당신이 며칠 날 얼마 증여하고 얼마 쭉 나와요. 그 10년 내에 걸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 그렇죠? 10년 내에 걸 합산해서 과세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증여의 추정과 의제, 이게 문제예요. 언제든지 세법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원칙만 있으면 좋은데 원칙조에는 꼭 예외가 따라와, 이게. 이게 세법의 특징이에요. 예외. 원칙은 이렇다고 해놓고 예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외가 뭐냐면, 그럼 예외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래의 의미의 증여는 아니다. 본래의 의미의 증여는 아닌데 세법에서만은 이것도 증여로 보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맨날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제. 저는 한문은 천자 정도는 아니까 한문을 자꾸 쓰는데 의제. 의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래는 그거 아니지만 이것도 그렇게 봐. 거기 범주에다 넣어서 봐. 이게 의제예요.
옛날에는 의제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의제란 말 쓰는 것이 별로 오래 안 됐어요. 옛날에는 뭐라 하냐면 간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많이 쓰죠? 너 없는 것으로 간주해. 너 안 올 것으로 간주해. 이게 간주가 의제입니다. 근데 간주라는 말이 본래 일본식 용어예요. 그래서 이거 쓰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의제로 쓰는 거예요. 의제. 그렇게 본래의 증여는 민법에서 증여라고 규정한 것만 증여인데 세법에서는 그런 증여는 아니라도 다음과 같은 것도 증여로 보자. 의제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쭉 또 괄호 한 가운데쯤 양괄호 양쪽에다 괄호 친 거 양괄호 1번을 보세요.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매매한 거. 부부간에 매매하거나 부자간에 매매하거나 이 매매는 증여로 추정한다 그랬어. 추정한다. 이거는 의제가 아니고 또 추정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추정. 그러면 의제는 뭐고 추정은 뭐냐? 두 개 다 그렇게 본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본다. 그렇게 요것도 그렇게 보겠다. 근데 의제와 추정의 차이는 의제는 무조건 그렇게 봐라 하는 얘기예요. 무조건. 추정은 뭐냐면 추정은 그것이 아니라고 입증을 할 때는 이것은 빼주어라. 입증 문제예요. 입증. 요거 의제는 그러니까 입증할 필요도 없어요. 입증해도 인정 안 해요. 무조건 그렇게 봐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상식하고 벗어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의제는. 근데 추정은 본인이 아니 그거 아니야 실제 이거야 하고 증거를 잘 대면 이것은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아예 빠져나가지도 모르게 꽁꽁 묶어놓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상속 증여에 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부자간에 뭐 매매하고 이런 거 무조건 증여로 과세해버렸어요. 증여로 의제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다가 이제 대법원에 가서 정부가 졌어요. 국가가. 아니 민법에 보면 아무리 부자간이라도 다 사고 팔게 돼 있는데 아무리 세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면 안 되지 않느냐. 대법원에서 그래서 깨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다가 단서를 붙여주었어요.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이 그러니까 다만 입증을 하면 사실이 아니란 걸 입증을 하면 봐줘라 그때는. 근데 입증을 안 하면 이것도 똑같이 증여로 봐가지고 과세한다. 근데 문제는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그게 문제거든요. 입증하면 봐줘라 그랬는데 증여가 아니다 하는 거 입증하면 봐줘라 하는데 입증을 그럼 누가 할 거냐? 이 입증 책임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입증을 누가 할 거냐? 누가 해야 맞아요? 정부가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거는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 납세자들의 입증을 하고 관청에서는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도 두 가지예요. 본래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 실제로는 매매가 증여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려면 자기들이 입증을 해야 되고 납세자가 아니 그거 아니요 나는 그거 아닙니다. 빠져나가려면 납세자가 입증해야 되고 누가 했든지 하여튼 입증을 하면은 의제를 안 한다. 무조건 그렇게 안 본다. 다만 입증을 못하면 이것도 의제나 똑같이 증여로 과세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도 넣었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부부 또는 직계준비소속 간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한다. 다만 매매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왕왕 문제가 됩니다. 그럼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상식으로? 돈 왔다 갔다 한 거. 그거 아니면 뭐 인정 안 해요. 현금 왔다 갔다 했다. 그건 또 인정 안 해요. 공무원들이 못 믿어서. 은행 거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렇게 통장 딱 가지고 봐라. 내 통장에서 나온 돈이 아들 통장으로 들어갔지 않냐.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갔지 않냐.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현금으로 뭐 집에 쌓아둔 현금 주었다. 이거 인정 못 받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됐다면 그 돈을 일부러 은행 계좌에라도 넣었다가 거기서 빼야 그게 증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입증만 하면 가능해요. 부자 간에도 오고 부부 간에도 오고 다 가능해요.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절세 차원에서
매매로 하는 게 유리하냐 증여로 하는 게 유리하냐 봐가지고 매매로 하는 게 유리하겠다 하면 요 증여빙을 잘 갖춰서 매매로 하면 돼요. 이건 상당히 그런 그 절세 차원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이게 이제 제일 많은 사건이에요. 증여에서. 재산을 샀는데 그 돈 어디서 나서 샀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돈 어디서 나서 샀느냐. 이게 이제 제일 아주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지금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들 정보가 여러분들 정보도 국세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보가. 이 사람은 언제 땅을 팔고 사고 뭐 누구한테 받고 다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어있는 정보를 이렇게 뽑아봅니다. 봤더니 이 사람은 과거에 돈도 꽤 벌었네? 그러면 자기 돈도 있겠네? 그럴 때는 이거 인정해줘. 근데 이 사람은 돈 번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자기들 정보를 보니까 그러면 입증하라고 온다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옛날에는 특히 여자들이 또 대상이 됐어요. 여자들은 돈 안 번 걸로 생각하고 여자 이름으로 뭐 사면 그 자금 출처되라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요새는 여성도 활동 많이 하니까 자기 자금만 입증하면 되죠. 이게 이제 가장 문제고 특히 이제 그 자식들한테 뭘 사주고 싶은데 그게 지금 자금 출처 없어 못 사주는 사람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딸들이 좀 잘 못 살아서 사주고 싶은데 그거 무서워서 못 사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증거가 아까 국세청에 다 있다고 그랬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전에 보니까 길가에서 노점상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실제 벌었는데 또 아르바이트 한 사람 실제 벌었는데 증거를 못 댄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돈 번 걸 세금을 냈으면 국세청에 다 자료가 남아있는데 세금 안 내거든 보통.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은 누구한테 코치를 받았는지 요 밀고 다니는 노점상 있죠? 저 길가에 밀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다녀요. 용지를. 그 떼어달라면 떼어줘요. 그 왜 그러냐면 비록 그 거리에서 장사를 하지만은 돈이 좀 생겨서 그 자식 사주고 오려면 증거 대라고 하니까 돈 번 근거. 봐라 나 사업자 등록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막내는 보니까 무슨 어중간하게 음악원 한다고 해가지고 피아노 애들 가르치고 오는데 그래서 애들이 부모 말 안 들어서 문제예요 요새. 내가 그래서 음악 선생을 해라 그랬거든요. 사범대학 음악과를 다니니까 음악 선생을 해라. 일찍이 졸업하기 전부터 내가 어디 학교 교장 선생이 그 세금 물어보러 나한테 와요. 그래서 내가 일찍부터 부탁을 해놨거든. 우리 딸 졸업하면 여기 좀 해달라. 그런데 이 딸내미가 선생 안 한다는 거예요. 뭐 할래? 학원만 한다는 거예요. 음악 학원. 그래서 해줬더니 얼마 못 가서 문 닫았어요. 그게 쉽나요 세상 일이? 그래 아버지한테 그 잘못 때문에 꼼짝 못하지. 그리고 이제 요새 다니면서 뭐 이렇게 과외 뭐 지도를 해요. 그거 증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딸한테 이거 과외 가르쳐주고 받은 거 다 통장에 넣어라. 이거라도 입증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지도를 했거든요. 이게 나중에 옛날에는 그냥 그럭저럭 잘 넘어갔지만 요새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엊그제 신문에 났어요. 탈선 사람들 철저하게 이제 못하게 한다. 그런 신문에 났어요. 하여튼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자식들 뭐 하나 사주고 싶은데 못하고 그러면 일부러라도 자금 출처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근데 괜히 세금 무서워서들 안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조금 어디서 좀 받았다고 해도 돼요. 신고하고. 조금 받는 것은 1년에 뭐 한 3천만 원 이 정도까지도 세금 낼 거 별로 없어요. 근로소득. 공제해 주는 게 많아서 세금 낼 것도 별로 없는데 미리 무서워서 안 한단 말이죠. 그런 거 딱 해놓으면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몇천 원 주고 해놓으면 그게 다 자금이 되는데 그런 것은 세무서에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세금 낸 건 다 자기들 정보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 사회에 참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주식을 포탈할 목적으로. 이게 이제 여러분 주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제로는 내 주식인데 내 이름으로 안 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주명부에다 넣어놨다. 그런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대한민국 회사에 그 명의신탁 없는 회사 하나도 없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담하건대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명의신탁이 있어요. 그 왜 그랬느냐 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려면 7명 이상이 발기를 해야 돼요. 7명 이상이. 그리고 그 7명 이상은 반드시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장이 혼자 지 돈 내놓고 지가 설립하는데 7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발기인을. 그래서 7명 주식을 다 쪼개서 넣어놨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회사가 이제 이만큼 커서 주식을 평가해봤더니 높아졌어요. 엄청나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만일에 주인은 따로 있고 명의만 따로 있는 줄 알면 그건 증여로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증여. 이게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어 있어요. 증여세.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젊었을 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지금 지내다가 이분들이 전부 70대, 80대, 뭐 90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우리나라 산업사회가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때 다 법인을 설립해 놨는데 그냥 그대로 쭉 잘 지내오니까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죽을 때가 됐단 말이죠. 그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해놨어 지금. 두 가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친구고 친척이어서 저 사람 이름으로 해놨는데 나 죽으면 저 사람이 모른다 해버리면 이거 꼼짝없이 남의 주식도 해버린 거거든요. 그거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 내놓고 사실은 나 저 사람 이름 빌렸다 하면 증여세 매긴다고 되어 있거든. 이리도 저리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담이지만은 이제는 벌써 20년 전 이렇게 하면 옛날이라고 해도 좋은데 옛날에는 제가 이제 재무부에도 세법 이렇게 고치고 오는데 심의위원을 했어요. 그때도 이런 문제가 되어서 근데 그 책상에만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실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럼 나 같은 야인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실제로는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 다 과세해서 이거 못 살게 할 거냐? 특단의 처방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특별 규정을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2년 동안 기간을 줄 테니까 이 기간 내에 자수를 해라. 그러면 봐주겠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재무부에서 만나자 해서 갔더니 그러면 그렇게 자수한 사람은 세금을 10%만 매기겠다. 이렇게 돼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10% 그냥 하라고 잘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 10% 내라게 봐라. 아무도 안 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세금 한 푼도 안 물릴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한번 그렇게 바꿨어요. 세금 안 물릴 테니까 그러면 해라. 근데 2년 내에 이름 바꾼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뭐 몇 사람 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닥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죽을 때 이제 70대, 80대가 되니까 이제 와서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금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저 사람 이름 빌렸다고 하면 증여세 매길 거고, 안 빌렸다고 보자니 내 아까운 주식 나무 이름을 하는데 저놈이 그냥 시침이 뚝 따버리면 남의 것 돼버려요. 또 자기 있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친구니까 또는 친척이니까. 저 사람 죽어버리면 아들이 나 몰라요 해버리면 그만이거든. 아버지 거니까. 근데 또 양심 있는 사람은 또 그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 것도 아닌데 아버지 이름 괜히 불려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세 내야 되잖아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걱정거리가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여튼 내가 여담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문제라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주식을 명의신탁에 했습니다. 4번 재산을 신탁해서 얻은 이것도 명의신탁은 아닌데 신탁하고 명의신탁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신탁은 신탁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신탁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신탁을 해놨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신탁했다고 표시도 안 하고 실제로는 신탁해놓고 이게 명의신탁이에요. 이름만 빌린 거. 그러니까 이름만 빌린 것만 증여를 한다는 얘기지 실제로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을 하는 건 괜찮아요. 다만 이제 그러면 가부 이름으로 신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에 맞게 신탁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 가령 을이 갑의 이름으로 신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인은 누구예요? 을이지요. 근데 명의상은 이 사람 명의로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자가 누구한테, 이자나 하여튼 배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한테로 가요? 일단 신탁에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탁에서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것에 대해 세금은 누가 내냐? 실제 주인은 이 사람이니까 이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라. 그러면 신탁했다가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땐가는 자기 이름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맡겨놨으니까. 그럼 돌아올 때 과세해요? 안 해요? 이 경우는 안 해. 처음부터 법률에 근거해서 내가 맡긴다고 했으니까 다 공표해놨으니까 이 경우는 돌아올 때도 안 해요. 문제는 이 명의신탁이 문제라. 남 모르게 이름만 빌려준 거 이게 문제라. 그 다음에 5번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요. 이 보험 여러분들 많이 할 거예요. 요전에 보험 얘기 석 달이나 여러분 공부했죠. 여기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험이라고 하는 건 삼각관계 있거든요. 응? 연애 삼각관계가 아니고 보험도 삼각관계 있어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러면 가령 A가 보험회사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맡기죠. 맡기면서 계약을 할 때 여기서 생기는 수익, 이자가 되는데 배당의 수익은 누구한테 갈 거냐. 그러니까 다시 주인한테 돌아오게 계약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한 사람이 필요 없죠. 내가 맡기고 찾아오는 것도 내가 상관없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 여기서 난 수익은 이 사람한테 주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수익자란 말이죠. 수익자. 가령 내가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생기는 수익은 내 딸 누구 주어라. 그러면 내 딸은 수익자고 나는 당초에 계약자고 이건 보험회사. 이게 삼각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익자에게 과세한다. 수익자에게 증여로 과세한다. 그래서 저 요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10년짜리 거 큰 거 한 사람들이 이 원본 처음에 내가 원본까지도 10년 넘으면 과세 안 한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보험사원들이 그렇게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10년간만 우리한테 맡겨두면 과세 안 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천만의 말씀 이거 다 과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험회사는 어디까지나 남은 거 맡아놓은 사람이지 주인은 아니잖아요. 소유권자는 이 사람이거든. 이 사람한테 과세.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 보험회사에다는 뭘 돈을 냅니까? 쭉 그동안에 보험료란 걸 내죠. 그 다음에 이 보험회사에서 타가는 사람은 보험금이라고 그러죠. 차입니다. 이건 보험금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내는 건 보험료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험료를 아버지가 내다가 아버지가 형편이 안 돼서 아들이 냈다. 가령 아버지가 1년 내고 아들이 9년 냈다. 10년간 냈다. 그런데도 이걸 다 과세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보험료는 비율로. 그러면 보험료를 아버지가 1년간만 냈다면 이 탄 보험금의 10분의 1만 아버지 거고 10분의 9는 아들이 보험료가 냈으니까 계약자는 아니더라도 아들 거다. 그러면 10분의 9는 아들이 가져가도 세금 없는 거죠. 보험료를 자기가 냈으니까. 이게 이제 보험 관계입니다. 바꿀 수는 있죠. 바꾸고 안 바꾸는 것은 이게 보험료 사정이고 세법에서는 그거 안 따지고 그동안의 보험료를 네가 낸 게 얼마고 내가 얼마나 그 비율로 쪼개준다 그래요. 그렇지만 증거가 있으려면 보험회사에 다 있죠. 보험회사. 내가 내다가 우리 애들들은 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처럼 입증 문제지. 얼마든 증거할 수 있잖아요. 뭐 이거 봐라 통장 봐라요. 아들 이름한테서 언제부터 나갔지 않느냐 이거 하면 되죠. 그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금으로 냈다 그러면 증거가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증거를 미리 자꾸 만들어야 돼. 예. 그 다음에 6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번.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 채무 면제가 뭐예요? 빚 탕감해 준 거. 너 형편 어려우니까 빚 내 거 그러면 갚지 말아라. 이것도 증여로 와요. 증여.
그러니까 빚 탕감해 줬는데 이것도 탕감 받은 사람한테 증여한 걸로 봐요. 세법에서는. 좀 무정하죠? 매정하죠? 아니 그러면은 탕감해 주지 말고 그냥 나중에 갚아라 이러면 되겠네. 그런 것도 낫죠. 예. 악용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악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거 빚을 갚지 말라고 면제해 준 것도 증여다. 이 세법은 이렇게 고약한 법률이에요. 본래 그래서. 응? 우리 상식하고 안 맞는 거죠. 무슨 증여입니까? 그냥 까딱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도 빚을 갚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그 다음에 8번째. 부동산 무상 사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내 땅 있는데 뭐 당신이 좀 써라 그러면 빌려준단 말이죠. 돈 안 받고. 그것도 돈 받은 것처럼 계산해 가지고 증여로 봐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집도 여러분 그건 많이 물어보던데 땅은 내 것이고 건물은 아들 것이다. 그럼 내 땅에다 아들이 건물 지어서 임대한단 말이죠. 남 같으면 땅을 그냥 남 건물 지라고 주겠어요? 안 주지? 그러니까 그 토지 사용료 내라 이거예요. 토지 사용료. 그럼 부자인데 어떻게 받느냐? 안 받았어도 받은 것으로 생각해. 이것도 증여다. 소득세법에도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법하고 증여세법하고 두 가지 다 겹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본인이 소득세로 미리 신고해버리면 소득세로 내고 그렇지 않으면 증여를 봐서 증여세 내고. 그러니까 누구 좀 빌려주고 싶어도 못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세법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여튼. 그러면 가난한 사람한테 공짜로 살아. 그것도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고 세금만 내면 되는데 그것도 세금 물으라고 해요. 예. 이 세법대로 오면 그러니까 꼼짝도 못해요. 하여튼. 그 다음에 9번. 9번에 보면 여기 그 얘기 마찬가지예요. 사용료. 사용료를 안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증여다. 그 다음에 10번. 저가 또는 고가로 매매되는 경우. 이게 이제 또 문제예요. 매매는 했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증여한 건 아니고 매매는 한 건 맞는데 매매 가액이 매매는 했어요. 매매한 거 사실은 맞아요. 매매는 했는데 이 가격이 그러면 매매는 판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 사람하고 판 사람하고 특별한 관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요. 이 두 사람 사이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어떤 사람한테 세금을 더 매기겠어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더 매기겠죠?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뭘 짜고 장난을 칠 염려가 있다 해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 또 구별을 해요. 그러면 이 판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가 문제되겠어요? 판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 그렇게 싸게 팔았느냐? 그 싼 것만큼 증여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7억에 팔았다. 그럼 얼마? 3억이나 싸게 줬죠. 3억은 증여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특수관계는 그 몇 프로까지는 싸게 줘도 되는 예, 그 여기는 나와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산 사람한테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 거꾸로 비싸게 사주었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들 거고 매매를 하면서 아들한테 그러면 아버지가 비싸게 사주겠어요? 싸게 사주겠어요? 비싸게 사주죠. 그래야 이익이 아들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안 된다. 그러니까 싸게 팔아도 안 되고 비싸게 사줘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매매하는 건 자유지만은 세금 매기는 데는 이렇게 따져서 세금 매기겠다. 아주 복잡해요. 그러면 이제 방금 질문하신 분 맨 처음에 보세요. 첫 줄에 10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첫 줄에 특수관계 있는 자 간에 했다. 이번에는 특수관계 있는 사람 간에 매매가 됐다. 그럴 때는
실제 매매된 금액하고 기준 금액하고 기준 시가하고 차이가 얼마 이상 나면 문제가 돼요? 30% 이상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그렇거나 아니면 30%는 설사 못 되더라도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3억 원 이상 차이가 났다. 둘 중에 하나, 10% 이상 차이가 나거나 금액으로 3억 원. 그러니까 비율로도 한번 따져보고 금액으로도 따져봐가지고 차이가 난 것은 세금을 매기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가령 이해하기 쉽게 6억이라고 봅시다. 6억. 그러면 차익이 4억이 났죠? 4억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거 3억 이상 차이 나면 문제는 30% 이상 3억 이상 차이 나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4억이 차이가 났죠. 그러면 3억까지는 봐준다고 했는데 여기 그럼 얼마 초과했어요? 1억 초과. 그러면 1억에 대해서만 과세하느냐 4억 다 과세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4억 다 과세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요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를 보는 기준이지 그 이상만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령 10,000원만 차이 나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미리 계산 안 해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할 때마다 그냥 아주 애매한 질문을 하거든요, 저한테. 응? 어느 것이 유리합니까? 그거 몰라요. 계산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예?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기준 금액은 뭐죠? 기준시가라는 게 있죠. 기준시가. 기준시가.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시가. 예. 공시된 가격. 예. 예. 시가를 안 하나요? 시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 아파트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죠. 지금 그 감정가액이 있다든지 무슨 매매 사례가액 이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준 시가라고 안 하고 기준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 금액이 여러 가지니까. 대비하는 기준 금액이 여러 가지니까 그 차이가 나는 게 문제다. 그 다음에 납은 특수관계 없는 자는 어떠냐? 특수관계 없는 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싸게 주었다. 비싸게 사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때는 비율로는 따지지 말고 금액으로 따져서 3억 원 이상 차이 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아무 관계도 없는지 3억 이상 싸게 주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과거에는 이건 없었어요. 특수관계 있는 사람만 제재를 했는데 나중에 특수관계 없는 사람도 보니까 엄청난 차이로 이렇게 매매된 게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고가로 사거나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문제되는 겁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소,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